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장정마을 해결사, 익산 산림 경제전문가 조타 권태홍이 한 표 주십시오. 세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셨죠? 네. 서울에서 어떤 뭐 회의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회의는 잘 마치고 오신 겁니까? 아, 못 마쳤어요. 그럼 내일 또 가야 되시나요? 네. 네. 아, 그러셨군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선거제가 바뀌었는데 기존의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로 바뀌었잖아요.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그러시죠.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질문도 좀 많이 해주시면 우리 대표님께서 질문을 좋아하시거든요. 목소리 안 켰습니다. 이제 켰어요. 네. 아, 다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이중선님, 김태형님, 김원준님, 홍창식님, 최태경님, 홍승채님, 김희선님, 민찬님, 정환영님, 조영림님, 권주호님, 민찬님, 유재원님, 오드림님 오셨네요. 이정민님, 저희 예전 이정미 대표하고 이름이 같으신 분이죠. 예, 이재민님, 강태욱님, 백경숙님, 김미정님, 소리가 안 나옵니까 지금도? 소리 올라오죠? 네, 올라가고 있어요. 소리 네.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좀 후보님 걸 좀 키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최병무님 반갑습니다. 김건호님, 신민차님. 예, 금방 이제 예전 비례대표 제도하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전과 지금 지역구하고 비례 숫자는 똑같습니다.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이렇게 해서 300석으로 돼 있고요. 네네. 근데 예전 47석은 정당이 득표한 거, 그러니까 47 곱하기 정당 득표율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비례 의석수가 결정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당이 10%를 득표했다. 네. 그러면 47 곱하기 10 하면 4.7이잖아요. 네네. 그럼 4석은 확정이 되고 네. 뒤에 0.7이 남잖아요. 네. 그 0.7은 여러 정당끼리 비교해서 소수점이 큰 쪽이 한 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요. 예전에는 그렇게 비례의석이 결정이 됐는데 이걸 병립형이라고 합니다. 병립형. 네. 네. 병립형. 네네. 왜냐하면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네. 이렇게 해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네. 예. 그 다음에 비례는 이 47석에 대해서 정당 득표율만큼. 네. 그래서 후보도 찍고 정당도 찍고 해서 1인 2표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지역구 따로 비례 따로 했기 때문에 병립형 이렇게 부릅니다. 네. 지금은 이제 253대 47 이 지역구와 비례 의석의 숫자는 똑같은데 결정하는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네. 그 이제 연동형이라는 이름이 들어왔는데 연동형은 뭐냐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 만약에 연동형이다 그러면 아까는 이전에는 10%를 얻었으면 47 곱하기 10 해서 4.7. 네, 그렇죠. 그래서 네. 4석이나 5석이 이제 비례 의석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이 연동형은 똑같이 10%를 얻게 되면 아까처럼 47 곱하기 10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총 의석 300 곱하기 10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몇 석이에요? 30석이요. 30석이죠. 네네. 그래서 원래 연동형은 이 30석을 보장해 주는데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까지 포함해서 네. 비례 의석까지 총 포함해서 30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보장해 주는 게 연동형이다.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연동형일 때하고 연동형 아닐 때의 차이는 똑같이 10%를 얻었더라도 47 곱하기 10을 할 건지 300 곱하기 10을 할 건지의 차이예요. 크게 이해를 하셨죠? 예. 근데 이번에 도입된 것은 준준 연동형이라고 해서 아까 10% 얻었다는 가정하에 300 곱하기 10은 똑같은데 네.
원래 30석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준이라고 그래서 50% 연동형이에요. 아, 그래서 준연동형이구나. 준연동형. 네, 그래서 300 곱하기 10 해서 30석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절반만 보장해 주는 거예요. 15석. 그래서 이게 이제 네. 준연동형 이렇게 돼 있고 원래 그 연동형을 하려면 비례 의석 숫자가 좀 많아야 돼요. 네. 그래서 원래는 지역구 의석수하고 비례 의석수하고 1대1 또는 2대1 네. 적어도 한 3대1 정도는 돼야 네. 이 연동형 적용이 가능하다. 이제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례 의석수가 작은 데다가 이 연동형 적용을 47석 중에 30석만 적용하기로 했어요. 네. 예, 그러면 나머지 17석이 남잖아요. 네. 17석은 예전 방식으로 좀 복잡하긴 하죠. 네. 예, 대략 그렇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다가 또 필요하면 네. 네. 다 이제 질문하시겠죠? 다 이해를 못 하시겠죠? 아, 전 이해했어요. 큰 틀은 이해하시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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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해 아까 쳐다봐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유성정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생긴 게 미래한국당. 그렇죠. 네. 거기서 생기면서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또 생긴 당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유성정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이제 정당은 그 정당의 실체는 네. 그 정당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네. 이를 정책 강령으로 만들어 놓죠. 네. 그래서 강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정당의 내부의 어떤 민주주의 질서를 내부 규약으로 제정한 당헌당규가 필요하죠. 우리 헌법과 법이 있듯이 네. 당에는 당헌과 당규가 있어요. 마치 헌법과 법률처럼 네네. 당헌당규. 그래서 네. 내부의 정당의 전체 이제 조직 질서는 당헌과 당규를 정하고 그 정당이 무슨 일을 하려고 만들었는지는 강령으로 표시를 하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이 뭐가 있어야 되죠? 이 두 가지만 가지면 정당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강령이 있고 당헌당규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정당이 강령을 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정당이구나. 그다음에 당헌당규를 보고 정당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어떻게 움직여지는구나. 네. 세 번째로는 당원이 있어야 되죠. 당원이 있어야죠. 네, 당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정당은 그렇게 이제 강령, 당헌, 당규 또 이걸 실제로 실천해 나가는 당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는 건데 이 강령이라는 게 그냥 어디 학자들이 그냥 논문 수도 있으면 그게 네. 강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되죠. 왜냐하면 강령이라는 건 실제로 그 정당이 목표로 하고 실제 실천할 수 있는 네. 그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도 준비를 해야 그게 강령으로서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네. 당헌 당규도 뭐냐면 그냥 남의 당 비슷한 거 갖다 놓고 규칙으로 놓는다고 그래서 그 당헌 당규가 그 당에서 잘 지켜지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 하나의 정당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런 정당의 목표, 정당의 질서를 규정한 그런 규칙, 또 그걸 실천해 나가는 어떤 당원들, 네. 당 체계 이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건데 유성 정당은 사실 그런 걸 갖출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죠. 네. 예전 한나라당, 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네.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네. 헷갈리죠 이제. 네. 그 미래한국당이 유성정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네. 미래통합당이요. 유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미통당 이렇게 얘기하죠. 네. 미통당이 유성정당을 만들어서 미래한국당 이렇게 만들었는데 원래 정당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떤 실체,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규칙, 그 다음에 강령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준비가 되고 이걸 통해서 어떤 정당이 어떤 실천 활동을 쭉 해나가야 그게 하나의 정당으로서 될 텐데 미래통합당이 최근에 이제 구성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꼼수 정당을 만든 거지요. 이제 그렇게 많이 비판을 해왔으니까. 네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연동형이라는 게 의석수를 정당 지지율만큼 보장해 주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이 40%를 얻었어요. 네. 그러면 연동형 같으면 원래 몇 석이 돼야 되죠? 300석 기준으로. 정당 지지율이 40%예요. 네. 근데 전체 300석 기준으로 40%를 얻으면 120석이 돼야 네, 돼요. 120석, 300 곱하기 40% 되니까. 네. 네. 근데 지역구에서 120석을 다 얻었어요. 네. 그러면 비례 의석이 한 석이라도 갈 이유가
없죠. 네. 왜냐하면 이미 그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에서 다 얻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원래 그게 연동형의 취지인데 예전에는 정당의 지지율 이상으로 지역구 의석을 다 얻어갔어요. 네. 이제 현재 미통당과 민주당 큰 이제 두 당은 실제로 그래 왔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당들은 네. 이 연동형에 따르면 비례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적죠. 네. 예. 그러니까 아예 위성 정당을 따로 만들어서 그 위성 정당의 원래 그 미래통합당에 지지할 그 비례 정당표를 이쪽으로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성 정당에서는 지역구 당선자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위성 정당에서 비례표를 통째로 다 비례 의석으로 정당 지지율을 다 비례 의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면 미래한국당에서 최소 25석을 가져간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로 보면 네. 예를 들어서 20%를 얻는다. 네. 20%를 얻는다고 하면 지역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 네. 그러면 지금 규칙대로 하면 300 곱하기 20% 네. 이렇게 되면 몇 석이죠? 60석이 60석. 되죠. 네. 근데 그 60석의 절반만 보장해 주니까 30석을 가져가야 되겠죠. 최소 25석에서 30석을 얻는다. 예, 근데 지금 네. 이제 그거는 연동형으로 30석을 적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병립형으로 17석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것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전체 정당 득표율은 전체가 모든 당이 얻은 걸 합하면 몇 프로겠어요? 100%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지역구 의석을 얻은 그 지역구 수만큼 사실은 거기서 빼기 때문에 빼야죠 원래. 네. 네. 그것도 나머지만 비례로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연동형 캡이라고 그래서 연동형은 30석만 적용을 하고 17석은 병립형으로 예전처럼 적용을 하기 때문에 미래 한국당이 20%를 얻었더라도 나머지 80%를 어떤 다른 정당들이 또 얻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지역구 의석을 못 얻은 만큼 이 30석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지역구 의석을 못 얻은 정당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30석을 나눠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못 얻은 네. 그런 위성 정당이 만약에 그런 정당이 어느 정당은 20%를 얻어가고 어느 정당은 30%를 가져갔다. 네. 그렇게 따지면 원래는 20석 곱하기 300해서 60석의 절반이니까 30석을 30석. 가져가야 되고 네. 또 어떤 정당은 30%니까 30석 곱하기 300석에서 90석의 절반이 45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네. 전체 나눠 가져가야 될 총 연동형 의석은 30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조정을 해요. 30석에서 나눠서 가져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원래 연동형 같으면 사실 그 의석들을 다 가져가야 되지만 이 30석만 연동형으로 딱 의석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눠 가져가는 건데 어쨌든 그 유성정당의 미래 한국당이 20%든 30%든 의석을 가져가면 네. 20%든 30%든 정당 지지율을 얻게 되면 지역구 의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30석 중에서 상당수를 가져가고 네. 또 거기 남은 17석 곱하기 정당 득표율만큼 또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계산법이 복잡해서 몇 석이다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네. 그래서 상당수의 의석수를 가져갈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당수의 의석수를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같이 가자 이걸 네. 제안을 정의당이 했잖아요. 그 정의당은 어떻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만약에 이 미래통합당의 꼼수로 네. 이제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지고 네. 미래통합당은 아예 비례 후보를 안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만 미래통합당으로 다 나가고 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표는 전부 다 미래한국당으로 몰아줘라.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당 투표를 할 때 비례 후보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정당 투표를 해요. 네. 근데 정당 투표 용지에 보면 미래통합당이 비례 후보를 한 명도 안 내면 거기에 투표 용지에 아예 기재가 안 되죠. 아예 빠져요. 미래한국당은? 네. 아니 미래통합당은 통합당은 미래통합당은 비례 후보를 한 명도 안 내기 때문에 네.
정당 투표 용지에서 아예 당명이 빠져요. 빠지죠. 예. 그러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누군가 다른 데를 찍어야 되겠죠. 그걸 전부 다 이제 미래한국당으로 한국당에다 바꾸는 밀어주겠다 거고. 이거죠. 예. 예.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에 미래통합당의 지역구 그리고 이 위성정당을 통한 비례 이걸 다 합하면 일당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만약에 이쪽이 이 꼼수로 일당이 되게 되면 국회의장도 가져가고 그렇죠. 또 뭐 거의 국회의장이 돼서 어떤 못된 짓을 할지 모르니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음. 이렇게 돼서 최근에 이제 비례연합당이라고 해서 이제 시민사회의 일부 인사들이 먼저 당을 만들 테니 이 미래통합당의 이러한 꼼수를 저지하고 싶은 정당들 다 모이자 이제 이런 제안들을 했죠. 네. 근데 비례통합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권에 보면 이 녹색당 뭐 이런 거. 비례연합당 말고도 최근에 뭐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네. 뭐 또 있고, 네. 시민을 위하여 당. 뭐 시민을 위하여 당, 뭐 이렇게 여러 당들이 만들어지고 생겼어요 있어요. 지금. 어쨌든 네. 그렇게 만들어서 3% 이상만 얻게 되면 네. 의석을 확보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예전에 이 미래통합당의 꼼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당들이 모이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당들에게 참여를 제안하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례연합당이 이제 어쨌든 이 꼼수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 모여가지고 이쪽으로 다 표를 모으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네. 이제 민주당은 거기에 당원 투표로 참여를 결정을 했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음. 김혜리님이 질문한 것 좀 연관돼서 제가 질문을 먼저 읽고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권태 후보님 여쭈고 싶은데요. 질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정의당에서 제가 봤습니다. 네. 정의당에서는 왜 심상정 대표가 비례연합정당을 반대하나요? 심상정 대표의 욕심 때문에 정의당 표가 많이 깎일 것 같은데 후보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예. 최근에 정의당에서는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전국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요? 이제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일종의 국회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은 전국위원회에서 하는데 그 심상정 의원의 대표의 욕심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정당 득표율을 중심으로 해서 의석을 배분하자 이런 거예요. 네. 예전에는 이제 소선거구제가 되다 보니까 비례 의석수 47석은 큰 의미는 없어요. 없었어요. 사실은 이제 지역구에서 얼마나 누가 많이 되냐 네, 그렇죠. 이거에 따라서 1당 2당이 다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쨌든 지역구 수를 누가 많이 당선시키느냐 하는 게 핵심이었다면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면서는 정당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이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비례 의석을 가져갈 정당들은 예전에 큰 두 당은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역구가 많이 되니까. 네. 이제 지역구 당선이 별로 안 되면서 정당 득표율은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비례 의석수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고 그렇죠. 3% 이상만 얻게 되면 의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그 큰 양당 중심의 그런 구조가 아니고 소수자나 약자를 대변할 이런 작은 정당들 또는 진보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그런 진보적인 정당들이 전부 다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가 연동형 제도다. 네. 그래서 연동형 제도의 취지는 이렇게 실질적인 다당 제도가 될 거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 소선거구제 중심이다 보니까 사표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1%라도 많은 후보가 무조건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치의 중심이 개인이에요. 네. 사실 정당은 4년마다 어떻게 보면 선거에 유리하게 이합집산을 계속 거듭해 오다 보니까 뭐 10년 이상 된 정당도 사실 없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중심의 정치가 되다 보니까 결국 정치가 어느 순간에선가는 개인의 기득권을 위한 정치처럼 돼버리고 또 이제 서민을 위한 정치나 이 경제나 복지 정책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이러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계속 바뀌니까 꾸준하게 실천할 이런 정책 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동형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실질적인 다당제를 만들어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 수 있다가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정당 득표를 중심으로 의석을 결정함으로 해서 예전처럼 개별 정치인 중심의 정치가 아니고 정당 중심의 정치로. 왜냐하면 정당을 찾고 이제 이름도 계속 바꾸고. 그렇지, 이름 바꾸고 하다 보면 정당 지지율을 제대로 못 받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당이 꾸준히 이제 존속해 가면서 정당이 지지율을 받을 만큼의 여러 가지 신뢰와 실력을 쌓아나가게 되는 거죠. 연동형의 의미는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유성 정당을 만들게 되면서 사실 연동형의 원래 취지가 다 사실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첫 번째로 국민을 닮은 다당제가 실현되기 매우 어려워진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정당 중심의 책임 정치가 된다라는 이런 차원도 이번에 완전히 흔들린 거예요. 유성 정당 때문에. 네. 그래서 정의당 전국위원들이 사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정치 혁신이라는 국민적인 요구 여기에 부응하면서 대책을 찾아야지. 미래 한국당처럼 미래 통합당처럼 그렇게 찾아가면 장기적으로 정치에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석수 계산만 하게 되면 그 비례연합당에 정의당이 참여할 경우에 민주당에서는 10석에서 12석 이 정도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쭉 민주당하고 좀 소통한 그런 경우에 따르면 근데 사실 그런 어떤 의석수 계산보다는 이런 정당 혁신이라는 대의, 그다음에 연동형 선거제도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잘 살려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정치라는 게 불신의 제1 대상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도 있다고 본 거예요. 정의당에서는 다른 연합과 다른 연대 방식도 있다. 근데 이렇게 유성정당을 만드는 방식은 오히려 정치를 후퇴시키고 어렵게 만든 선거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저희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거고요. 이게 뭐 심상정 대표의 개인 욕심이다 이런 것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상황에서 제가 볼 땐 진실이 아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10석에서 12석은 얘기는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정의당에 여기 이제 비례연합당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네. 각 당의 이름으로 비례 후보를 내지 않고 네. 이 비례연합당에 자기 비례 후보들을 보내서 네. 비례연합당으로 모든 표를 모으는 방식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예상되는 득표율들이 있잖아요. 네. 정당 득표율들이. 네. 그래서 정의당의 득표율은 대략 10석에서 12석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정도는 보장돼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 민주당 쪽에서 많이 했죠. 그러면 그 얻은 만큼 정의당에 돌려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2달짜리 정당이라는 거예요. 네. 이 비례연합당을 만들어서 각 당의 비례 후보들을 이쪽으로 다 모으고 네. 각 당은 비례 후보를 내지 않아서 네. 이쪽으로 전부 다 정당 투표를 모은 다음에 당선되고 나면 전부 다 각 당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2달짜리 정당을 만들어서 이 미래 통합당의 꼼수에 대응하자. 네, 이런 제안이죠. 결국은 그 정도는 보장해주겠다 이 뜻이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전국 위원 결정에 의해서 네. 정의당은 안 하는 걸로 참여석을. 네. 예, 현재까지는 이제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네. 이제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되는 거는 정의당도 반드시 1당이 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정의당도 반드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당이다. 예. 그렇죠. 네. 그동안 사실 뭐 말씀 안 하셔도 네. 얼마나 많은 이 적폐의 온상이었는지 적폐의 본상이었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그런 목표에는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미래통합당 유성정당이 생겼고 네. 그 다음에 이 비례연합당이 또 있고 이 정의당이 있는데 정의당이 비례연합당에 가든지 안 가든지 네. 결국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소위 이제 진보 개혁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쪽은 앉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진보 개혁 세력을 지지하는 세력은 그건 민주당은 이제 비례 후보를 안 내니까 네. 그쪽으로는 정당 투표를 아예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정당들을 찍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전체의 총 의석수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정의당이 비례연합당에 가든지 가지 않던지 진보 개혁 세력의 비례 의석의 총수는 크게 변함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소위 그 미래통합당의 이 꼼수를 저지해서 저들이 일당이 되지 않도록 저지하자, 이런 효과는 이미 비례연합당을 만들면서 뭐 일정하게 전체 총 의석수, 저쪽이 가져가는 의석수와 진보 개혁 세력이 가져가는 의석수는 이제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됐다. 다만 이제 정의당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앞으로. 그렇죠. 예, 정당 득표를 얻어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지겠으나 실제로 그런 걸 계산했다면 10석, 12석을 안정적으로 얻을 비례연합당을 참석을 했겠죠.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참석한 게 훨씬 더 쉬운 길이었겠지만 저쪽이 일당이 되는 걸 막는다는 어떤 그 취지의 한편으로 비례연합당이 움직이는 이런 부분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는 이 정당 혁신의 가치,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치가 기본과 원칙을 지켜간다는 것의 어떤 중요성, 이제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비례연합당 참여에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비례 의석수를 얻는 데는 쉬운 방법이지만 쉬운 길이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정당 혁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네. 정의당은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한 걸로. 예, 기회님 다시 이제 의견을 주셨네요. 각자의 의견은 다르지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미통당이 일당이 대통령을 탄핵까지 끌려가면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대통령 탄핵 프레임을 놓고 이걸 막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이러한 이유로 이제 비례연합당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진보개혁 세력을 지지할 이런 정당 투표는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아예 안 내기 때문에 비례연합당이 정의당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던 그 표가 어차피 크 차이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뭐 정의당이 비례연합당에 참여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쪽이 일당이 되고 안 되고의 이런 영향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이제 그러면 위성정당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냐?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이 나왔었죠. 이를테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원칙을 지키면서도 저 미통당이 제 1당이 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제안한 의견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아예 비례 후보를 내지 말고 나머지를 그 작은 정당들에게 정당 득표율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어쨌든 그 총합이 이 미통당을 제 1당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민주당 쪽과 소통하면서 이게 이제 언론 기사를 통해서 얘기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꺼졌어. 잠깐 눌리는군요. 그 민주당과 이제 여러 번 제가 소통을 해나가면서 이 언론 기사를 통해서 자꾸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정의당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정식 토론을 해볼 수 있고 정식 제안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진지한 대화를 제가 민주당 쪽에 요청을 드렸었고요. 필요하다면 그 민주당과 정의당의 대표가 직접 그런 의견들을 비공개를 전제로 충분히 토론해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채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겠나, 이제 그런 요청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토론은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비례연합당이 기정사실화 돼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이 비례를 내지 않고 비례연합당을 기정사실화해서 그쪽으로 사실은 이제 당의 비례 후보들을 보내는 것으로 이미 공식화됐기 때문에 처음 말씀하신 미통당을 제1당으로 만들 것에 대한 그 위성정당식의 그런 똑같은 대응 방식이 이미 이제 현실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과 똑같이 됐어요.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3대 47석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연동형 의미는 사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그 다음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고 비례연합당,
그대로 다 모을 거기 때문에 옛날에 양당을 중심으로 이제 비례 의석이 배분되던 방식을 중심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선거제도가 100%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양당 그리고 그냥 정의당은 또 따로 이렇게 소수당이었던 네. 그런 예전의 선거 구도와 똑같아졌다. 지금 30석의 연동형과 17석의 병립형 47석인데요. 지금과 같은 정치 구도면 그냥 옛날 253대 47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10%를 얻게 되면 300 곱하기 10 30. 예, 이렇게 30 나누기 2 이렇게 되었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의미가 없어져서 그냥 그 47석 곱하기 10으로 계산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유성정당이 생긴 바람에 네네. 결과는 예전과 똑같다. 예. 결과적으로 연동형 비례대제가 네. 그 전략적 투표로 가게 되면 네. 소수 정당한테 표가 많이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유성 정당만 없다면 네. 전략적 투표로 해서 소수 정당들이 살아날 길이 더 커졌을 텐데.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연동형의 큰 의미는 두 가지예요. 정당 득표를 중심으로 의석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당 중심의 책임 정치가 간다. 예전에 개인 정치인 중심의 정치가 아니고 정당 중심의 책임 정치로 간다. 이게 제일 큰 의미고요. 두 번째로는 정당 득표율 중심이기 때문에 3%를 넘기는 정당은 다 원내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수를 대변하는 그런 작은 정당들도 국회에 들어가서 그 소수의 목소리가 국회에 담길 수 있는 그런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된다. 이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 어쨌든 이번에는 미통당의 그 유성 정당 꼼수로 인해서 이 선거제도 개편의 효과가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리님께서 되게 많이 정치란 현실을 구포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가지 못합니다. 네. 네, 민주당에서는 양보할 만큼 양보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민통당은 그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30%를 먹고 들어가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걸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요? 네. 네. 지금 계속 뭐 제가 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 방식의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대응하는 게 장기적으로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정치가 이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장기적으로 정치가 신뢰받는 게 정치의 가장 중요한 혁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하면서부터 정치권의 역할이나 정치권의 정책이 제대로 국민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정책이나 복지정책, 특히 경제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내더라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 경제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정치 혁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어렵게 1년 이상을 걸려서 만들었던 이 선거제도의 의미, 이걸 살리면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계속 이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미 뭐 유성정당들이 다 뭐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기혜림님 말씀하시듯이 이제 미통당의 꼼수는 결국에 크게 이제 의미가 없어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의당의 비례연합당을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전체 총 의석수의 구도는 이미 다 결정이 돼버린 셈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정의당이 비례연합당에 참여하는 문제가 미래통합당이 꼼수를 막아내는데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그나마 이런 정치혁신 내지는 정치 신뢰의 원칙 이걸 지키고 가면서 굉장히 고단하지만 정치는 신뢰구나. 이제 이런 가치라도 좀 지킬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비례연합당 정의당이 참여하냐 참여하지 않느냐는 전체 의석 분포와는 이제 큰 영향이 없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정의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전략적 투표를 강조하면 되지 않나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건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비례연합당으로 찍을 거냐, 정의당을 찍을 거냐 이를테면, 아니면 다른 정당을
다른 정당에 투표할 거냐. 네. 그러니까 비례 투표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고민을 좀 하실 거잖아요. 맞아요. 네네. 이제 그러한 거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1대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회의 원내 교섭단체의 구조가 어떻게 될 건지. 그 국회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면 투명정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20석 이상 가진 원내 교섭단체가 서로 이 국회의 의제와 일정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 여러 가지 법안 의제 또 다뤄야 될 어떤 일정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원내 교섭단체들끼리 하기 때문에 원내 교섭단체가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이런 수구적 정당들의 교섭단체 수, 네. 그다음에 이런 진보와 개혁을 표방하는 이런 정당들의 교섭단체 수가 몇 대 몇이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이 진보 개혁 세력에서도 두 교섭단체가 좀 생길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비례 투표, 정당 투표를 좀 요청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그 어쨌든 이제 심상정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가 당의 주요 어떻게 보면 대표이기 때문에 네. 대위적으로 대표하는 어떤 그런 위치이긴 하고 또 사실 지도자죠. 정의당이 지도자긴 하지만 정의당은 이 전국위원 한 분 한 분이 사실 자기의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큰 당의 정책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로서 이를테면 여러 가지 제신을 할 수 있더라도 심상정 대표가 혼자 결정하는 구조는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심상정 대표의 욕심이다, 또 심상정 대표의 개인적인 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정의당은 저는 전국위원회라는 구조에서 저렇게 결정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참고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 안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심상정 대표를 욕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참여하지 하다 못하는 거에 보면 결국 이제 근데 조금만 왜냐면 근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싶어도 사실 뭐 국민들에게 다 또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근데 정의당은 당원 당규에 따라서 어쨌든 민주적으로 이 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당원들이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간다. 네. 특히 이런 중요한 결정은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그 민통당의 꼼수만 아니면 사실 전략적 투표를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고 네. 그리고 나머지 비례대표 선거는 네. 소수 정당에 밀어주면 되거든요. 네. 골고루 네. 그러면 되는데 이게 지금 민통당의 꼼수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는 결국 예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그리고 이제 말씀이신 민통당의 이제 꼼수가 통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그게 매우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시도당의 각 1000명 이상의 시도당 5개를 만들고 중앙당을 만든 사실 뭐 그런 형식 정도를 숫자로 채워서 또 이게 정당의 기본 요건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사람 숫자만 채워서 정당을 만들 것 같으면 네. 예를 들면 뭐 유성정당을 2개, 3개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미래 한국당을 명백히 유성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정당 요건에 합당하다고 판단해 준 건 저는 그 헌법을 위반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 판단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계속 문제제기를 해나갈 거고요. 네. 21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런 유성정당을 금지할 수 있는 이런 네, 맞아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선거법을 그런 정당법 또는 필요한 선거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호님께서 기존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하면 국회의원 사퇴하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면은 그 의원직을 잃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이 그 당을 떠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제명되거나 그 당이 해산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을 비례연합당을 만들게 되면 그 비례연합당의 의원들이 모여서 네. 서로 제명하는 방식으로 아마 이렇게 해서
의원들을 당에서 결정을 통해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당을 떠날 수 있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당을 비례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네. 민통당의 유성정당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셨기 때문에 네. 그 유성정당을 뽑지 말고 정말 네. 소수 정당, 네. 기존에 있었던 소수 정당들에게 비례대표를 좀 많이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미래통합당과 네. 민주당이 어쨌든 비례 후보를 그 당 이름으로 내지 않기 때문에 그 두 큰 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 미래한국당이나 유성정당과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게 쭉 정당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당들 중에 미래한국당을 제외하고 네. 나머지 정당들을 찍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저들의 꼼수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겠죠. 네. 두 번째로 미래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 투표를 하실 때 21대 총선 이후에 소위 진보 개혁 세력의 원내 교섭단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면 저쪽의 국회에서의 이 퇴행을 저들의 퇴행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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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소수 정당들이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네. 진짜 이런 꼼수 때문에. 이제 정당 정치가 뭐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선거제도 이전의 선거제도는 지난 87년도에 만들어진 선거제도예요. 네. 한 30년 동안 이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 30년 만에 선거제도가 바뀌었는데 이 꼼수 때문에 선거제도의 취지가 퇴색돼 버렸습니다만은 지난번 20대 총선에서 그때는 새누리당 네. 하나의 새누리당 집권당이었으니까 네. 새누리당 집권당 하나의 야당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 대승을 다 예상했지만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여소야대 네. 그때 여러 야당들이 여러 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전략적 투표를 통해서 오히려 저들의 뭐 일당을 저지해 주셨고 20대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 예상을 못했던 국민들의 전략적 투표로서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네. 저는 사실은 이 민심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오로지 그 국민을 믿고 민심을 믿고 정치에 대한 신뢰 네. 이걸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최선을 좀 다해가 볼 생각입니다. 더 이제 많은 설명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되게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이게 이를테면 뭐 심상정의 욕심이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또 감정적인 이런 얘기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만 이 감정의 파고를 가라앉혀 주시고 여러 깊은 고민이 또 다른 고민들이 없는지 서로 좀 살펴가면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미통당의 일당으로서 저 하는 것도 좀 맞고 정치 자체가 혁신되는 그런 길도 좀 찾아보고 정치라는 게 이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뭔지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토론이 좀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쉬운 길이었지만 정당의 혁신을 위해서요. 네.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당 결론을 낼 정치의 수 혁신, 네. 정치의 원칙,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네. 차원의 선택이고요. 음, 전체 총 의석수 관련해서는 이미 미통당을 동의하진 않지만 비례연합당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미 됐기 때문에 비례연합당에 이제 정의당 참여를 하라고 더 이제 네. 압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문제는 이미 정의당 내에서 확고하게 결정이 돼 있고요. 정의당 참여 여부가 이 의석 분포를 크게 바꾸지는 이미 않는 상황입니다. 네. 심상정 대표의 한 사람의 그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요. 네. 정의당 심상정 대표 혼자 절대로 혼자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없는 네. 구조예요. 네. 많은 분들 오해 없으시길 네, 네. 부탁드리고요. 황대호님께서 근데 정의당은 호남권에는 왜 이 힘이 없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원인이 뭘까요?
제일 크게는 뭐 정의당이 더 노력해야 될 그런 문제고요. 정의당이 힘이 있을 만큼 더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뭐 노력한다는 건 다른 거 있겠습니까? 저희 시민들, 특히 시민들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곁에 항상 서서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당이 되면 정의당의 힘이 생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선거제도나 여러 가지 정당법 등등 또는 지역주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오래된 이런 정치 구조와 정치 문화, 이 정치 환경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내는데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호남에서 한 당을 너무 오랫동안 계속 지지하고 그 한 당이 사실은 계속 호남에 이제 전국적으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호남에서는 항상 여당이었잖아요. 네. 근데 정치에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사실은 부패해지고 무능해지게 돼 있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 사람의 잘잘못, 개인의 잘잘못, 개인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어쩔 수 없는 그건 그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남 정치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호남 정치의 실력도 좋아지고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정치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치답게 변화해가는 시작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정의당이 민주당과 호남에서 서로 견제하고 서로 진정한 의미의 좀 정책 대안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적대적으로 서로 좀 깎아내리는 지금 예전의 전국적인 양당 정치 말고 네. 예, 그런 좀 정치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 정치권의 경쟁, 정당들의 경쟁 속에서 이 국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 또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치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정의당이 호남에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예,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네. 우리 노창섭님 들어오셨네요. 제가 아는 분 같으면 우리 경남도당 위원장님이시네요. 예, 우리 진짜 많은 분들이 익산 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예, 기타 없이 많은 질문 주십시오. 더 뭐 저는 답보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막 질문 던져주시면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김혜림님께서 네. 대표로 또 질문을 또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아주 강하게. 기혜림님. 네, 네, 아까 기혜님께서.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오늘 기혜림님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답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유성정당으로 해서 벌써 53분이 지났는데. 아, 네, 그러세요? 네. 요건 여기까지. 예, 유성장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하고요. 네. 코로나 좀 얘기 좀 할까요? 코로나가 오늘 76명이 늘어가지고 확진자가 8,162명. 사망자가 3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75명이나 됐어요. 코로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뭘까요? 일단 코로나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좀 큰 다른 요소가 없으면 네. 아마 예전에 코로나가 10,000명까지 확대될 거다. 아, 그래요? 처음에 코로나가 그래요? 코로나 확대되기 시작할 때. 네. 그다음에 그때 대구에서 급격하게 코로나가 확산될 때 10,000명까지 이게 퍼질 거다 이제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요. 네. 하여튼 현재는 진정세에 접어든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 뭐 소위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네. 시작해서 여러 방역 대책들을 잘 세워주시고 또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료진 또 시민들의 헌신적인 이런 방역 활동으로 인해서 네. 큰 다른 상황이 없으면 충분히 좀 막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거고 다만 이제 소규모 감염 확산 이걸 좀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문제가 향후에 조금 큰 과제인 것 같고 그 관련해서 이제 학교 개학 시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현재 또 2주 연기됐죠. 지금 확정은 안 됐죠 아직? 됐나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회의하고 와서 된 걸로 아는데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어쨌든 모여서 이제 움직임을 찾고 이게 확산의 계기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소규모 감염 확산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처만 좀 잘하면 코로나는 일정한 정도 충분히 좀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학부모가 83.7%가 연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아무래도 걱정되니까. 거의 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아무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 활동적이기도 하고 이제 현재 이 진정 단계에서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모이게 되면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그런 정도로 말씀하신다는 건 특히 맞벌이 학부모들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지금 아이들 어쨌든 학교를 가야 될 때 안 가고 있으니까 네. 그렇더라도 이제 그 정도 나온 것은 우려가 훨씬 크시다 이제 이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제 확진 환자가 8,162명인데 대구 경북에만 7,000명이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여기에만 유독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그거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대구의 신천지, 신천지 때문에. 네,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급격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났죠. 근데 지금 저희가 보면 어떤 조기 진단, 네. 격리, 치료, 해제 이제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봉쇄가 기본이었다면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투명한 어떤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해서 조기 진단을 통해서 빨리 확진자를 찾아내고 네. 빨리 격리해서 좀 치료하는.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형 봉쇄 또 한국형 이 방역 네. 이 두 가지 형이 크게 지금 그 유형으로 꼽힐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한국의 어떤 방역 방식에 대해서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고요.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때 신천지의 종교 집회를 통해서 이게 이제 대규모의 확산될 수 있는 시작이 됐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 내부에서 어떤 분들이 사실은 서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단이 정확하게 제공이 안 되면서 네. 지금도. 대처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신천지에 제출된 명단에서 빠진 명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있어 네, 보이는 네.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소규모의 어떤 전염, 소규모의 어떤 집단 확산 이런 것들을 빨리 좀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좀 명단을 전 제출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그 뭐죠? 콜센터에서 또 집단 네. 발생했는데 네. 또 얼마 전에 밝혀진 게 신천지 신자들이 콜센터에 또 많이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거기도 집단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신천지가 대규모 집단 확산의 계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진짜, 네. 오히려 이제 그 비협조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한 비협조로 인해서 사실 여전히 이제 소규모의 어떤 감염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밀집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네. 이런 곳에서 어쩔 수 없이 밀집해서 사시는 분들 네. 이제 이런 분들의 소규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좀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가 그 칭찬받고 있는 게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 네.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번져가고 있는데 네. 이건 어디서부터 시작?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네.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 맞아요, 진단 키트. 네.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저희가 하루에 10,000명이. 그렇죠. 멋있다. 그리고 진단 키트 그 개발 자체도 네. 3주인가 개발을 했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원래 네. 이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진단 키트 개발에서부터 현재 전체적으로 이 진단을 해나가는 속도나 네. 이 범위도 대단하고 그리고 어떤 생활 자체를 다 봉쇄하지 않고도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대책을 통해서 이 한국형으로 네. 이 방역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감염병이 이런 도시나 이 국가 지역 단위로 퍼져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일지 하나의 한국형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진단 키트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루에 10,000명 정도를 그렇습니다. 진단할 수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8,000명도 못했다고 막 욕먹더라고요, 정부가. 미국 정부가. 그렇기도 하고 네. 미국에 지금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 제가 한 2,700만 명 정도 있다고 듣고 있어요. 네. 근데 그 2,700만 명은 사실은 어려운 분들이죠. 네. 근데 한번 이렇게 진단받고 뭐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저기 코로나 만약에 확진자가 있다. 네. 그래도 전혀 이제 병원 접근이 안 되는 완전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3천만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아. 그래서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우리 돈으로 약 50조 정도 네. 이상의 어떤 돈을 들여서 어쨌든 여기에 이제 대처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접근성 또 의료보험이 돼도 비싸요. 아. 그래서 이후에 과연 제대로 이게 진단되고 제대로 이게 치료가 되겠는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네. 어떤 경우에는 미국의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네. 이런 예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이 지금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는 2배로 빠르다면서요? 예, 유럽이 난리가 났고 그리고 이게 또 체질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서 이 치명률이라고 하죠. 네. 치사율. 이게 또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치명률이 치사율이 거의 뭐 6% 7%대 이 사이에 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저희하고 비교하면 거의 뭐 한 6배 7배 이상 와. 치사율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 최근에 이제 우리 광주에서 닷새 만에 한 분이 그 확진자로 드러났는데 유럽 갔다 오신 분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WHO도 이미 뭐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확산된다라는 차원의 여러 가지 경고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교류가 지금 이제 계속 단절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저희 그 한국의 입국 금지를 지금 얘기한 나라도 거의 100한 30, 40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 방역 대책은 우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문제는 경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국제 무역이나 국제 교역도 안 되고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1년 만에 국제공항에 비행기 한 대도 지금 안 뜨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전혀. 심각하네요. 예, 진짜. 예. 네. 근데 이게 사람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물류도 이제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수입 수출의 경제 비중이 지금 막대한 나라인데 네. 그러다 보면 아마 국내의 제조업을 비롯해서 자영업 이제 각종 관련된 어떤 산업 생태계에 굉장히 큰 타격이 좀 불가피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경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래서 우선은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네. 이 소규모 제조업 하시는 분들, 네. 중소상공인들 네. 이런 분들의 소득 감소, 이 소득 감소가 아니라 사실 생계 문제예요. 생계 절벽에 맞습니다. 지금 네, 네. 서고 있거든요. 이 생계 절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와 국가가 이 버틸 수 있도록 네. 해줄 것인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재난기금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소득 보전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안이한 발상이고 이 재난에 준해서 네. 이 상품권 이런 거 말고 네. 직접 현금으로 실제로 좀 보조를 해서 이 생계 자체의 절벽에서 정말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좀 방어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방역 대책은 이제 계속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진행되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마 고강도 좀 대책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익산시에서 수도세 감면을 해준다고 한 1개월. 네. 이거 가지고 또 어떤 분이 이제 페북에 올려가지고 네. 이걸로 어떻게 살아가냐. 네. 뭐 임대료나 직원 뭐 임금이나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줄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지금 특별 재난 지역 네. 선포가 됐고요. 어.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앞으로 이제 정부가 한 70% 정도를 여러 가지 이제 피해 복구나 아니면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금의 70% 이상을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는데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이 이미 선포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구호금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아까 금방 말씀하신 공공요금 감면 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생계지원비. 그래서 4인 기준 가족 123만 원 월. 이런 것들이 대구 경북 지역은 아마 제공이 될 상황입니다. 이제 법에 근거해서. 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 상황이 좀 더 길어질 경우에 재난에 준하는 사실은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세만 면제한다고 좀 뭐 6개월 면제. 네.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진짜 어렵네요. 이게 지금 얼마나 길어질까요? 지금 4월까지도 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희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방역 대책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뭐 외국 특히 이제 뭐 일본은 정말 걱정이에요. 일본은 왜죠? 일본은 제대로 진단하지도 않고 제대로 통계를 내지도 않고, 근데 이 확진자 대비 뭐 사망자 수 이 통계도 믿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저는 지금 올림픽 앞두고 아베 정권이 사실 계속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상황을. 네. 예. 결국엔 일본 국민들에서는 피해로 돌아갈 것 같은데, 최근에 일본이 사실은 이제 우리 입국을 막은 건 차라리 감사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일본 상황을 놓고 보면 네. 저는 일본의 내부 상황이 굉장히 저는 심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유럽 그러고 있죠. 미국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방역 문제는 이렇지만 경제 문제는 제가 생각보다는 훨씬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까지도 성장률을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예측할 정도로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우리 그 서민들이 어떻게 견뎌 나가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올 10월이나 12월까지 갈 거다,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는 저는 길게 갈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예. 1개월 수도세 감면 좀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네. 다른 대책은 없나요? 정부에서 그 특별 재난을 받은 대구나 경북은 그렇다 쳐도 네. 그 지역도 더 힘들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또 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우선은 현재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아예 그렇게 해서 뭐 피해 복구나 피해자 이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직접 나서는 건데요.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길어질 경우에 대처해서 그럼 네. 어떻게 이걸 할 거냐. 그래서 아까도 특단의 대책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그 추경에서 그 대통령과 사당 대표가 만났을 때 저희 당에서 네. 실제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대통령도 동의를 하셨어요. 근데 기재부 추경안을 보니까 네. 예년에 경기부양 추경안에서 크게 못 벗어났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대통령의 의지와 기재부가 낸 추경안은 굉장히 큰 갭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재정 건전성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국민들의 어떤 생계 절벽 앞에서도 자꾸 책상 앞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념 가지고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으로 너무 무너지면 네. 그 무너진 사람들의 고통도 굉장히 크지만 생태계 자체가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예요. 악순환으로 빠질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거예요. 네. 네. 최소한의 어떤 최소한의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마지노선 생활, 그리고 거기에 근거한 최소한의 어떤 제조업의 어떤 생산 체계, 네. 뭐 물류 유통 체계, 어느 한 군데라도 제대로 무너져 버리면 나머지가 다 연쇄로 사실은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예전에 IMF나 금융위기와는 또 다른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MF 금융위기 이상의 좀 특단의 대책이 정부에서 좀 나와야 되고, 정부에서 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지자체 대책만으로 한계가 좀 있는 거거든요. 성남이나 이런 데처럼 좀 그나마 좀 재정이 좀 넉넉한 데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책도 쓰는데, 일단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을 위해서 아마 필요하다면 지난번에 대통령과 이제 사당 대표가 모였던 것처럼 또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 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자체에서도 조금 더 수도세에 멈추지 마시고 좀
많은 고민들을 좀 더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지역구가 익산이시니까 네. 정부한테 만약에 바란다면 익산은 이 정도까지는 해달라 네. 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익산은 다행히 지금 뭐 확진자가 발생을 안 해서 아, 다행이죠. 청정 지역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매우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어려움은 사실 똑같이 겪고 있어요. 맞아요. 예. 뭐 다름이 왜냐하면 어쨌든 똑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어디를 가나 사실 모임도 뭐 줄어들고. 모임도 굉장히 줄어들고 웬만한 행사는 다 취소가 돼 있고 하다못해 이제 학교의 여러 행사도 4월 말까지 다 취소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5월 5일날 어린이날 행사는 아직 취소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네. 예, 예. 네. 근데 그 4월 말까지는 모든 행사가 취소가 돼 있어서 예전에 행사를 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이 전혀 없대요. 일도 없대요, 일도.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저는 형편이 허락하는 한 가장 생계 절벽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분들부터 좀 살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부터 좀 지켜가면서 네. 전체적으로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어찌 보면 이 무너지지 않도록 일단 무너지지 않도록 대처를 세우고 필요하다면 네. 거기에 향후에 일정한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의 위기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실사를 좀 하고 실제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든 돌아가야 뭐 정부나 지자체도 뭐 세수도 거치고 이후에 뭔가 좀 근데 이게 하나의 큰 고리가 너무 꽉 깨져버리면 사실은 답이 없거든요. 네. 박준영님께서 오늘 주제와 다른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네. 불출석 의원 세비 한수 네. 박주민 의원이 일하는 국회법 대표 결의했는데요. 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예, 불출석 의원 세비 환수의 120% 공감이고요. 저희 당에서는 국회의원 세비 전체를 30%를 삭감해야 된다는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5배를 넘을 수 없도록 국회의원 세비가 최저임금의 5배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네. 왜냐하면 어쨌든 최저임금의 5배 정도 가지면 네. 어떤 분은 최저임금 가지고 사는데 그렇죠. 예. 맞아요. 국회의원이라고서 최저임금 5배 가지고 활동 못할 이유가 와, 있나요? 5배, 와. 근데 최저임금의 5배 정도로 하더라도 현재 그 세수의 30% 네. 세비의 30% 깎아야 돼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세비에 대해서 국회 혁신안 차원에서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하자 이런 거가 있고요. 네. 불출석 의원의 세비나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세비는 좀 환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수 플러스 알파 했으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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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었. 네네네. 네. 소춘수님, 나의 삶이 지구 전체와 연결되어 있지요. 아무리 스스로 고립했어도 제외일 수 없어요. 연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굉장히 공감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역 대책의 하나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더불어서 또 하나 고민해야 할 게 저는 사회적 연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을 위해서 둘이 그렇죠. 이렇게 2m 이상의 거리를 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관계가 사실은 2m 이상 멀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에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방역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지만 사회적으로는 정말 함께 연결하고 함께 풀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결이라는 표현은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김영래님께서 생계 위협받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죠. 네, 네. 수도세 감면 얼마 안 되는데요. 요새는 네. 사람만 보면 혹시 코로나 걸렸나 사람을 이상한 게 네,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살다 처음 경험합니다. 박준현님께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후에도 이런 감염병이 얼마든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입원을 하면 무슨 백신이나 치료제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면역을 높여주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스로 이겨내고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또 이제 이 항원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계속 변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치료제를 가지고 항상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교류가 빠르고 넓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감염병은 언제든지 또 생길 수 있어요. 사스, 메르스, 이번에 코로나19처럼.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 결국 국민의 어떤 면역력 자체를 높여주는 그런 의료 체계, 그런 보건 체계, 장기적으로는 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네. 유럽 같은 데는 평균 수명 대비 건강 수명이 한 6년, 7년 차이 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 대비 건강 수명이 한 15년 이상 차이가 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래 사는데 평균적으로 15년 이상 아프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생기면 그 아픈 분들이 사실은 결국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향후에 감염병에 대한 대처는 우리 의료 체계나 보건 체계를 제대로 좀 정비해서 국민의 면역 수준이나 건강 수준의 평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처럼 이런 방역 대책 관련된 사회 경제 대책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립니다. 근데 저희 나라 분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건강이 좋으신가 봐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격리 해제되고 분들이 많아지셨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기 확진 체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을 빨리빨리 검사하고 조기 확진을 하게 하고 바로 격리해서 치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기에 좀 이루어진 탓이 이제 굉장히 크지 않나. 그리고 사실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게 이제 결국 노인 어르신들 네. 그리고 이제 만성 질환이나 이제 합병증 가신 분들 굉장히 맞아요.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위험하죠. 실제로 그러한 좀 중증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을 잘 해야 사실 사망자 수가 줄어들거든요. 네. 원래 사망자 수가 사실은 저희도 0.6% 이런 수준이었다가 최근에 1% 가까이 올라왔어요. 네.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저희 사회에 공공 의료가 한 5.4% 6%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에서 받으려고 하겠어요? 안 받으려고 했어요?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증 외상이라든지 이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 의료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네. 막상 터졌을 때 사실 민간 병원들이 이걸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 현재 5.7%밖에 되지 않는 이런 공공 의료의 비중을 훨씬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국립중앙의료원 지금 신규 좀 설립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오랫동안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의 핵심 사령부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확장 이전을 해야 되고 그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국립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를 새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전국의 권역별로 5개 정도 이 공공 그 감염병 전문병원을 같이 해서 이게 감염병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적인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됩니다. 아직 제대로 익산에 만드는 겁니까? 아니 그 감염병 전문병원은 실제 네. 그 감염병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네. 필요한 대처 인력, 네. 그다음에 필요한 병상이나 여러 가지 의료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네.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지역별로 다 있으면 좋은데 네. 사실은 이제 뭐 평소에 또 되게 다양한 어떤 의료 수요 이런 네. 것들에 또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적정한 수의 규모가 권역별로 준비가 있으면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감염병 전문 병원을 권역별로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이 공공 의료 인력을 훨씬 더 많이 좀 배출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남원에 지금 추진되다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공공의대 네. 이거 빨리 좀 해서 결국에 이 의료 인력이라는 것들이 공무원처럼 국민의 건강만을 위해서 월급 받고 일할 수 있게 네. 이런 좀 공공 의료 인력들을 좀 제대로 확충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 의료원 이 지역 의료원이 이제 공공 의료의 최첨단에 있는데 네. 지역 특히 남원 의료원이나 여러 가지 의료원들이 있지만 이 지역 의료원들이 의사 인력이나 간호사 인력을 못 구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공공 의료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의료 인력을
제대로 배출을 하도록 하는 일, 그런 차원에서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국립간호대학도 저는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이런 인력들, 그래서 그런 병원들, 그런 병원의 어떤 체계와 시스템들, 이 공공의료 인력들 충분히 준비를 해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중증 위상이라든지 감염병, 의료 사각지대 이런 것들에 대처를 해야 네. 그 여러 상황에 국민 취약층의 여러 피해들을 제대로 좀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사망자가 좀 늘어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분들을 빨리 조기에 찾아내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분들이 제대로 좀 찾아지지 않으니까 사실 이제 사망자가 약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남원에는 공공의대가 생기고 익산에는 국립간호대가 생기면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국립 그 병원인가요? 네, 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의료원도 예. 익산에 생겼으면 좋겠네요. 국립중앙의료원은 지금 서울 동작구에 있어요. 중구에. 아, 중구에 그래요? 있는데 네. 국립중앙의료원을 여기 뭐 가져올 수는 없고요. 일단 거기에서 이때 지역별로 전문 감염병과 지역 공공의료원 이런 분들이 그거를 좀 사실- 체계적으로 서로 교류하게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네. 네. 네,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마스크 알림 앱이나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띄워졌나요? 띄워졌죠? 네. 네. 5초에서 원래- 10초 정도 걸리거든요. 원래는 저희 당에서는 마스크 지금 하루에 생산량이 한 1,000만 개, 1,100만 개 정도 되잖아요. 네. 그 100%좀 공적 통제를 통해서 실제로 약국에도 접근할 수 없는 네.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이 지자체가 통장님, 이장님, 반장님까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무상 배포를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어떠냐 이런 좀 제안 좀 했었는데 네. 어쨌든 최근에는 그나마 이제 뭐 마스크 보급이 하나로마트하고 약국에 뭐 음. 오부제로 보급이 좀 되고 있어서 네. 오브제로 해도 못 구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금방 그렇죠.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렇죠. 못 구하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십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KF94에서 80으로 좀 낮춰서 생산량 늘리겠다고 정부에서 좀 KF 80 생산량은 상당히 늘어날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KF 80 정도만 해도 바이러스는 네,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구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방금 뭐였죠? 근데 이게 뭐가 네네. 아, 그거를 이제 웹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인터넷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음, 음. 아, 몇 군데 지금 남아 있네. 녹색 표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네. 네, 100개 이상. 어. 아. 네.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녹색 표시가 돼 있는 데가 100개 이상 남았다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가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있는 마스크 좀 빨아서 쓰겠습니다. 요즘 또 빨아쓰는 한지 네. 마스크가 또 많이 유행하고 네, 있다고 네, 하네요. 또 네. 면 마스크도 네.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부도 여전히 지금 마스크 기부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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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려운 또 친구에서. 어려울 때 또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네. 그 연대, 네. 예, 이게 굉장히 훈훈하죠. 네. 아주 따뜻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연결,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만큼 사회적 연결, 사회적 연대의 힘 네. 이런 것들이 어려울 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은 권태응의 한 표 줍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벌써 1시간이 넘어가지고요. 그렇죠. 네. 오성진님께서 권태 후보님은 전북목, 익산목 정치적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국회에 들어가셔야 합니다라고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진님께서 보내주십시오. 필요한 만큼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네, 되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당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이 많이 돌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전국 동시 생중계를 하는 토론에 나가서 마지막 발언 때 신문 기사를 하나 읽어드렸어요. 중증 장애인이셨는데 네. 예, 본인에게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를 하시던 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네. 2주 동안 사실은 고립돼 계셨던 분이에요. 네. 근데 먹는 거, 네. 씻는 네. 거부터 시작해서 일상 자체가 사실은 죽음의 위협이었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때 이제 동시 생중계였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좀 사각지대가 없는지 네.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찾아서 해야 된다. 최근에 이제 TV도 여러 프로에 특히 이 감염병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취약하고 고통받고 있는지가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더 살피고 연결하고 연대하는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따뜻함을 유지하는 네. 비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노력들을 더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그런 좀 어려운 사례가 있으면 좀 찾아서 취재해서 혹시 또 알려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들으셨죠? 들으셨죠? 네. 팀장님들 어려운 그 일들이 있으면 좀 취재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자꾸 알려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 가셔가지고 또 응원도 해주시면. 그럼요, 네. 그럼요. 네네. 그런 그리고 걸 좀 많이. 좀 건강하신 분들은 좀 헌혈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예. 최근에 뭐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좀 헌혈량이 부족해서 아, 그래요. 또? 예. 네. 헌혈이 많이 부족해져 가지고 병원의 헌혈 피 수급도 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저희 캠프에서도 좀 같이 단체로 좀 헌혈 일정을 좀 좋네요. 잡자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네. 조만간에 헌혈을 하고 올 생각입니다. 네. 네, 권태형의 한푸접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저희가 매주 일요일 날 네. 저녁에 8시에 네, 8시에 네. 권태형 한푸접쇼가 진행됩니다. 또 어떤 내용으로 또 여러분 찾아올 텐데요.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지 또 의견을 남겨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네, 그 그리고 매주 일요일날 저희 8시에 지금 찾아뵙고 있는데요. 혹시 꼭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제안도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런 제안에 따라서 오히려 방송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뭐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서 준비는 하겠으나 오히려 제안을 주시면 네, 그 맞습니다. 제안을 중심으로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아직까지 제가 이 라이브 방송 TV 방송은 많이 나가는데 TV 방송 막 이제 촬영을 해서 그때 이제 생방송이든 녹화든 이렇게 하는데 이 라이브 방송은 이제 쌍방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훨씬 더 쌍방향이 좀 심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쌍방향 심하게 일어나면 또 앞에 오셔가지고 네. 네, 방청도 하시면 좋죠. 이 코로나 네. 조금 더 잠잠해지면 아, 그런가요? 그 한번 모셔서 같이 거리 해도 좀 재밌을 멀리 두고 네네네네. 네. 거리 한 3m 두고. 제안도 주시고 네. 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네. 네, 대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권태형 한표접쇼 네. 박진영님, 김영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형 예비 후보 화이팅. 네. 박진영님이 길에 길에 필요 없이 제가 아.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네. 길에 필요 없이 수동력 뿌리는 것보다 네, 헌혈 봉사가 더욱더 필요한 봉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헌혈 하실 때 오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박진영님도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헌혈하실 때 헌혈하시죠.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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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님도 다음에 또 봬요. 김영님 사회자님 다음에 또 뵈요 하는데 저는 다음에 뵙자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만 또 뵙겠습니다. 어차피 주인공은 네, 네, 네. 후보님이시니까 네, 네. 네, 그렇게 네. 또 아무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도 서로 연대하고 웃는 이 웃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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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